네,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을 초대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승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쪽에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점수로 한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는지 네 분의 평가 한번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항상 한 80점 정도 줄 수 80점? 있겠습니다. 네. 방향과 어떤 그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용 있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남은 4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신 교수님은요? 이게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지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절대평가를 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인 63점을 줘야겠죠. 하지만 상대평가를 한다면 A+를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역대 대통령 중에 60%를 넘은 대통령이 딱 두 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 지금 그러니까 13개월 취임 13개월 되던 시점으로 여기 지금 갤럽 조사에 60%라고 나오는데 제가 있는 자료에는 한 63%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랑. 근데 그때는 IMF 관리 체제였었단 말이에요. 예.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평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따지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하면 당연히 A+가 나와야죠. 예. 근데 절대 평가로 따지면 63%이 63점인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예. 자, 김 전 의원이요? 글쎄요, 뭐 지난 1년 돌이켜보면 벌써 1년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1년밖에 안 지났나 이런 생각이 좀 교차하는데요. 기대도 컸고 실망도 컸다. 저는 뭐 총평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점수를 비교적 후하게 주셨는데 좀 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60점 정도. 60점이요? 네, 예. 싶고요. 그러니까 뭐 잘한 부분들은 남북 관계나 외교 뭐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추징금 미납 부분 뭐 속 시원하게 해결한 부분들이 아마 국민의 그 가슴을 좀 후련하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권을 생각하면 집권 초기 뭐 첫 해부터 친인척 비리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던 1년이었죠. 그런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국민 대통합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시대정신이라고까지 그 평가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인데, 모두 실종이 되고 말았죠. 아마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셨다. 예. 이렇게 보고요. 남은 4년의 과제는 아마 1년은 뭐 일정 부분 허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매의 눈으로 국민이 지켜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의 실종까지 상당 부분 아마 60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문제가 많은 1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노 교수님은 주로 해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지켜보셨죠? 네, 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점수? 저는 뭐 해외에서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이제 예전에 뭐 우리나라 정치 문제 얘기할 때는 항상 미국은 봐라 이렇게 미국도 이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도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네. 다 아시지만 뭐 정부가 폐쇄될 정도로 이렇게 뭐 그런 문제 많았고 과거에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고 이렇게 그렇게 칭송했던 미국도 완전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너무나 어쩔 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뭐 정치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이게 참 정치란 게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에 비추어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저는 한 뭐 B학점 정도 줄 수 있다. 예. 평균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점수로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뭐 B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B 제로도 있을 수 있고 B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뭐 사안별로는 굉장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라가 전체적으로 뭐 조용하게 관리한 것만도 상당히 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국정의 어떤 뭐 방향성은 저는 뭐 제대로 잡았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뭐 이런 것들이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B학점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들은 과연 몇 점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지 아까 이제 갤럽 조사를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나온 중앙일보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조사인데요. 그동안 2013년부터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 취임 당시에 저 때 뭐 인사 파동이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51.6%. 대선 득표율하고 똑같았네요. 51.6. 예. 그리고 9월쯤에 69%까지 치솟았고 작년 말에 51.4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62.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 네 분 중에 제일 박한 점수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못한 점들을 꼽아주셨는데 어쨌건 이 국민들이 평가하는 수치는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제일 높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은 조사 시점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저는 한 몫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 1년 동안 뭐 국민 분열과 갈등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나 NLL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보수층이 저는 상당 부분 결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더해서 뭐 해외 순방이나 또는 남북 문제에서 보여줬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서 달려왔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또 무엇보다 한몫한 것은 저는 야당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대선 때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자인 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게 알아서 잘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본인은 빠져 있고 이런 모습인데 사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저는 그런 민주당의 그 개혁 혁신안 중에서 바로 그 부분이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 안철수 신당에게 선수를 뺏겼죠. 그리고 민주당은 기초공천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 새누리당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책임의 그 소재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이제는 민주당으로 이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야당이 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일정 부분 담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에요.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런 지지율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5, 60대 유권자들이 이 전체 인구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당의 무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능함은 사실 뭐냐면 이 5, 60대 유권자들을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이 지금. 전 거기에서의 무능함을 우리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구 구조를 파악하고 그 인구 구조에 입각해서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정당히 전 당연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일단 그게 안 된다. 그렇다면 왜 안 될까?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념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튈 때는 뭐냐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가지고 1년 반 내내 물고 늘어질 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기초연금 문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이 약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거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감이 떨어지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뭐 하는 건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거기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수화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보수화를 지나서 극우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프랑스 올랑드가 지금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프랑스가 지금 그래서 이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사회당 출신이기 때문에 좌로 가느냐 정책을 보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 자체가 보수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서 사실 예외는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강 전 의원님 어떻게 분석 같습니까? 역시 이제 그 정치를 게임에 비유한다면 그 우리 편 진영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상대편이 못해서 점수를 얻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등에 있어서 역시 그 한국 외교의 큰 문제점이 있던 그런 균형 외교, 대미 외교라든지 중국 동맹 외교와 그 협력 외교를 균형 있게
했다는 부분, 또 북한 등 김정은 정권의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굴복하지 않았다. 네. 그런 원칙들을 지켰다는 점이 있고요. 또 어찌했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가 검증은 안 되었지만 신뢰라든지 원칙이라든지 또 비정상화의 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권에 어떤 실망하고 바랬던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어젠다를 제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상대편 쪽에서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대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견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부가가치도 높일 수도 있고 또 상대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의 행태는 국민들이 아주 식상해하고 또 굉장히 어둡게 정치를 불신을 바라보는 그런 쪽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어서 지난 1년에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대선 불복 내지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정치 실종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초연해하면서 예. 어떤 국정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게 뭐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율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지나치게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국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뭐 상당 부분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미지에 힘입은 바 크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되어도 지지하는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또 지지율의 그런 함정이 있는 것이고요. 뭐 잘해왔다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한 것들 보면 전문가들 평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주도한 그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예를 들자면 뭐 8점이나 그런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비해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각의 정책 주도 능력이 4.3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국정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앞으로 개인적인 지지율은 등락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율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만약 지지율이 40% 만약 떨어진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정책 동력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뛰는 리더십보다는 내각의 길을 말해줘.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전 제시라든지 방향 제시, 이것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거기 될 수 있어요. 그런 좀 개인적인. 그러나 그걸 실행하는 게 결국 내각이거든요. 그게 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중요한 리더십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일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전 지적해 주셨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하고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예를 들면 리서치 같은 게 정부 지지율을 따로 조사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반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아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부 지지율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부각시키려면 야당이 잘해야 돼요. 근데 야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그 각 분야별로요 여러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나왔는데 자 이걸 보시면서 하나씩 보면서 결국은 그 얘기들이 다 중첩이 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발언권 드리지 않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탄 없이 방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 10점 만점에 5.2점을 받았고요. 제일 잘한 일은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개혁과 쇄신이다. 5.6점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못한 일은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한 일, 못한 일만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못한 일은 여야 관계 회복을 비롯한 국민 대통합. 어쨌건 국민 통합, 소통 또는 뭐 인사 이런 부분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정치라는 부분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상호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정치 특히 그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런 정치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그 대원칙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떤 왜곡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설정이 스펙이 좀 범위 설정이 필요할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만한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정상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들, 그런 부분들이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지 정치 체제 상호 그 어떤 견제를 통해서도 또 그 경쟁을 하더라도 서로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성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을 약간 또 소통 부분에 있어서 제외된 듯한 그런 부분들이 역시 국정평가에서 좀 덜 그 지지를 받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다른 분야들도 그래픽 다 차례로 보여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 대통합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고,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슬로건까지를 차용해 가면서 상당히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꽤 컸었죠. 그러나 지금 국민 대통합위원회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통합위원회마저도 실종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야당의 지지율이 참 미미하게 됐습니다만, 야당을 정말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여의도와 상당히 거리를 뒀고, 이 여의도 정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분노를 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여당 속의 야당 같은 그런 존재였었죠. 그때 당시의 입장으로 역지사지해 본다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 내에서 이제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가서는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윤창중 대변인을 필두로 한 그런 인사 문제가 여지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뭐 경제, 민생 경제 회복 이런 얘기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내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내려면 지금과 같은 현오석 경제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실패 같은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4년 동안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개혁 문제도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도 막 지적을 하셨는데, 뭐 기재부가 그 원칙과 낙하산 없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그 다음 날도 또 낙하산 인사 발표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뭐 그 인사의 분권화 이런 표현까지를 써가시면서 탕평책을 쓰겠다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좌절감이나 실망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특정 지역의 인사 편중 이런 문제들은 국민을 상당히 분열시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갖는 그런 따뜻하고 좀 보듬고 가는 리더십을 우리는 기대했던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꽤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집권 세력으로 보는 경향도 강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실망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보충을 하는 건데, 이 정당 무시 있잖아요. 특히 여당 무시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버릇이에요. 습관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는 아예 말 안 들으니까 열린우리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사실은 이명박 정권도 그때 당시 한나라당 거의 사유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여당 무시하는 현상, 이거 박근혜 정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언젠간 고쳐져야죠. 나쁜 습관이고 나쁜 버릇입니다. 고쳐져야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참 현오석 부총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못 떠오르세요. 원칙주의자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칙주의합니다. 정치인이 원칙이 있어야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 정치인의 행위가. 하지만 대통령의 원칙은요, 정치인의 원칙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정치인이 나는 원칙이 뭐냐면 한 번 쓴 사람은 끝까지 난 데리고 가서 쓴다. 그게 내 원칙이다. 그게 개인의 원칙이라면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믿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간다. 그런데요, 대통령의 원칙은 그러면 틀린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원칙은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원칙과 반하더라도 국민의 상식에 국민의 상식이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호석 부총리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그때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전 그 사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다 좋아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추진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지 그 정책이 제대로 먹히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국민들 이 속마음은 다 뒤집어 놓은 사람이 그 사람 얼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야, 이제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 말을 따라야겠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국내 정치가 낮게 나왔는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도 보다 이 폭넓은 점수를 얻기 위해선 실제로 본인에 있어서의 원칙, 이 원칙이 개인의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그 원칙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평가와 함께 뭐 좀 당부를 좀 같이 드리면요. 다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좀 두 가지 면에 조금 좀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는 인사에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다른 나라가 어떻든 간에 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지역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그것이 일종의 어떤 뭐 대통합이라든지 탕평이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두드러진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다. 명분을 중시하는 게 정치라면 그것도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떤 뭐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특정 지역, 결국 아는 사람만 쓰는 인사의 어떤 폐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전문성 있는 사람이 꼭 어떤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전남 출신이긴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중요한 자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그렇게 자기 어떤 뭐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하면 그것이 결국 국민 대통합으로 이어지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늘 여의도 정치와 뭐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고 가장 큰 정치인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정체문법도 차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뭐 필요할 때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야당 의원들과도 식사하고 같이 만나서 뭐 어떤 민심이 어떠냐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뭐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미국에 지켜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가끔 뭐 하원 의장이 지금 공화당 출신 아닙니까? 하원 의장 수시로 초청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야당 의원들과도 식사를 같이 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좀 여당 의원들 얼마 전에 시청하고 여당 당협위원장 다 초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도 좀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거에 원칙과 소통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또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불통의 이미지를 보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핵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핵심적 가치 내에서 또 그 주변 또 그 상대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흡수해서 나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또 그 핵심 가치마저도 어떤 상황이 변하고 또 어떤 그 시대적 어떤 상황이 요구될 때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 핵심 가치를 다시 리스트럭처링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원칙과 신뢰라는 큰 원칙 속에서 정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상투적인 그런 부분에 대통령이 초연하기 때문에 불통이 아니냐, 이런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장점과 비판이 단점이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사실은 그런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당이라든지 또 어떤 당내라든지 또 국민들과 어떤 폭넓은 어떤 가치를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대통령께서 가져야 할 어떤 큰 정치의 기본틀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의 인사들이 오늘 잘한 점 못한 점 앞으로의 과제를 한 가지씩 꼽았는데요. 한 신문조사에서 그걸 보시면서 자, 네 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못한 말씀 그리고 이런 걸 주력해야 된다라는 걸 한마디씩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창조경제 넣고 혼선이라고 그러는데 창조경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혼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거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혼선은 뭐가 헷갈린다는 건지 그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두 가지가 좀 있는데 아까 예. 노동일 교수님이 아주 오늘 아주 중요한 점을 계속 지적해주고 계시는데 네. 제가 한번 어디에 칼럼을 썼는데 그런 걸 썼어요. 대통령이 한번 본인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뭐냐면 남이 바꿔주는 전화를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물론 번호를 뭐 다 열어놓을 수는 없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받는 전화를 전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아까 이 여는데 공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신분들 중에서 정권을 도와줘야 되는데 정권을 이 점수를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 대표적인 저는 김무성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출산 문제 가지고 뭐 애를 조금 난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뭐 딸을 나오면은 저 이상화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처럼 키워라는 이게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같은 소리 하고 있다니 난리가 났었어요, 인터넷에. 사실은 그런 눈치 없는 그런 눈치 없는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단속 좀 해야 돼요. 본인이 그게 눈치가 없는 사람은 본인이 입단속이 안 돼요. 그렇다면 주의서라도 좀 입단속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을 보다 무난한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역대 정권도 주위에서 입단속이 안 돼가지고 실패한 게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공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짠데요. 30분, 주제에 비해서. 30분 같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짧게 얘기할 거야. 예, 그래도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강승규 전 의원,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그리고 신율 교수님, 노동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